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친숙하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이라는 것은 중국 5천년 역사에 있어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중국이라고 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국이라는 우리가 인식하는 중국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나라의 이름으로 삼은 것은 1949년 모택동이 중국이라는 것을 주창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택동이 그렇게 선언하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그럼 역사상 기록에서 언제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마천과 관계없이 사마천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중국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는 그때 당시의 근문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나라 때에 나타난 사용되었던 중국이라는 단어의 이름입니다. 명칭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일단 나 여자입니다. 여기 택 자 중 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글자로 하게 되면 이렇게 택자 중국 이리 해서 이 나 여자가 있습니다. 내가 곧 그때 당시에 주나라 천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중국 가운데에 있는 나라에 자리를 잡고 이 다스리겠다. 이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최초의 중국 명칭은 기원전 11세기 주나라 성왕시대에 근문에 나타난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헌 기록에 보면 공자가 백성들의 노래를 수집한 시경에서 중국을 사랑하고 은혜나 덕을 베풀어 사방을 안정시킨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해차 중국 이수 사방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 즉 이 천자를 중심으로 한 그 질서에 있는 나라 그것을 안정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를 중심으로 한 천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의미를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또 사기 오제본계에 보면 하늘이여 외치고 후에 도성으로 가서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가 순임금이다. 여기에서 순임금의 천자 즉위에 관련한 그러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늘이여 이렇게 했는데 이 하늘이여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늘천, 이 하나님천이라는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난 번역이 될 뿐이고 본래의 의미는 하늘이여 이거보다는 하나님이여 해가지고 최초의 시조가 되는 모든 민족의 시조가 되는 하나님이여 이것이 가장 옳은 표현이 될 것이고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어받은 한 민족은 조선시대까지도 한글로서 하나님이여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을 가지고 또 나타내는 그 속담까지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이여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도성으로 가서 도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중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중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자가 다스리고 천자가 존재하는 나라, 천자가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본래 의미에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또 춘추 공양전에서 보면 이적이 중국을 자주 침범하고 남과 북의 이민족이 번갈아 침략하여 중국이 실처럼 끊어질 듯 위태로웠는데 환공이 중국을 구원하여 이적을 몰아내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 전통적으로 어, 동이, 북쪽, 서이, 남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그쪽에 있는 그 민족을 지칭을 했듯이 여기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이것에 대한 질서에 반발을 해서 그 주도권을 놓쳤던 천자가 있는 그 나라를 침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서경에 보면 황천이 중국의 백성을 주고 강토를 개척하게 하니 여기서 황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재 또 하나님 순임금이 외쳤던 하나님이여 하는 이 하나님이 중국에게 백성을 주고 강토를 개척하게 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수로 왕이 자신을 일러서 자신의 나라를 일러서 가락국을 일러서 중국이라고 표현했고 또 거기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천명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것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의 천명,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천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죠. 또 사계 오제본교에서는 제왕이 계신 도읍을 중이라 하므로 그의 나라를 중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 역시 제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조가 바뀌면서 중국으로 지칭하는 그 나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한족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통치 질서, 주체 질서를 중국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많이 변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 주나라 이전에는 이러한 소국들이 3천여 개국이 있었고 주무왕 때는 800여 국으로 이렇게 줄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진나라는 바로 이 주나라를 호위하는 그러한 호신으로서 이렇게 존재를 했었고 나중에 동천할 때에 목숨을 걸고 평왕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호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진나라는 비로소 제후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나중에 춘추 폐의 자리까지 오르는 기틀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이 이 주나라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곳이 이제 중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동이족이라고 소위 일컫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주나라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주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진나라가 그 중에 하나 진나라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의 선조는 사실 동쪽에 있다가 강제 이주된 것이죠. 지배당하면서. 그래서 모전이라는 것에서는 중국은 경사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천자가 있는 것 수도 오늘날로 치면 서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족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앞에서 보여준 것은 이렇게 중원에 대한 그 범위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여기 한족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여기에 산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죠. 산맥으로 가려져 있고,
이 중원의 한가운데는 위수가 흘러가고 그 위쪽으로는 바로 황하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낙양을 지나서 이 위수와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낙수가 흐르고 그 또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서 양자강과 합류하는 바로 가장 긴 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수 혹은 한강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나라 유방이 자신의 근거지로 해서 나중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래서 황제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근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중,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일으켰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뿌리를 그 땅을 생각을 해서 한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국호로서 삼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은 본래 지명으로 시작을 해서 천자가 있는 도성, 나라를 뜻하다가 그 의미가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중화질서에 있는 나라와 그 밖의 나라로 이렇게 집단이 분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자가 있는 나라는 하상주를 비롯해서 제후국들도 자신들의 나라 이름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국호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나라가 이적, 소위 말해서 이 호신의 제후국으로서 있다가 주나라가 동천할 때에 중화의 질서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중화의 질서에 편입되었고 비로소 제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제에 이르러서 천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곧 바로 이적이라고 불렀던, 융적이라고 불렀던 이 진나라가 천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진화를 거쳐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사실상 중국이 되었으나 여전히 독립적인 나라 이름들이 있었고 이는 신의 혁명 시기까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중국은 매 시대마다 인식하는 영역이었으며 이는 1911년 신의 혁명 이후 중국의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의 혁명이 일어나서 중국의 나라 이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보편적으로 중국인들이 인식하는 나라의 이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라 이름으로서 이렇게 제한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의 혁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이름은 여전히 중화라거나 중국이라거나 진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중국 동맹의 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멸청흥한 이래가지고 자신들을 한이라고, 중국이 아닌 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주족 청나라를 멸하고 한족의 나라를 일으키자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1911년 이때 당시만 해도 청나라는 이민족으로서 인식이 되었고 중화 질서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청나라도 중국사의 일부다, 중국사를 계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을 보면 여전히 중국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그러한 나라 이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나라 이름을 진화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정했다가 이것을 얼마 못 가서 중화민국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이제 중국이 되는데 바로 중국의 인식이 시작되는, 태동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로소 건국하게 되는데 모택동이 공식적인 중국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이 중국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름과 민족의식을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인식의 통합으로서
나라 이름이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민족 의식이라기보다 지리적 위치에 따른 천자의 나라 이런 궁명이 더 먼저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민족 의식까지 포함되어서 보다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서 다중적인 의미로서 나라 이름을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이외의 나라, 곧 우리의 나라와 또 그 밖에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라 이름으로서의 중국은 모택동이 선언한 이후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100년이 채 안 된 상태였으므로 해외에서는 각각 자신들이 인식하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는 세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그들의 말로 비단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비단의 나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또 기원전 3세기에 인도, 그리스, 로마 등에서는 시나, 틴, 그 다음에 이 쉐인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진나라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발음으로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또 AD 5세기에 차이나 표현이 출현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차이나라고 읽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마도 지나 이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진나라, 비단, 그 다음에 도자기 이것을 인상 깊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와 유사 발음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대체로 젠단 그래서 이것은 한자로 하면 진단 다 진단인데 글자가 다른 것을 보면 이것은 음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구려에서는 모두루 묘지명에 있는 표현을 빌리게 되면 지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오늘날 읽는 차이나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또 기원 후 8세기 AD 8세기에 돌고른 키타누 이렇게 발음했다고 합니다. 이 키타누 이것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걸 몰랐습니다. 동쪽에서 왔다는 정도만 알았지 그 구체적인 자신들의 내력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르한 강변에서 돌골 비문이 발견됨으로써 바로 오늘날 터키의 역사, 이주하기 이전의 역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D 20세기 초 이때는 중국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진화, 중국, 중화, 청국, 한국, 당인 등등등으로 이렇게 혼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가장 내세울 만한 그러한 왕조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이전에는 국호로서 인식을 못하다가 19세기 이후에 비로소 신의 혁명 이후에 비로소 이 중국이라는 것이 점점 익숙하게 되다가 오늘날에는 그 이전부터 허다하게 사용되어던 이러한 표현들을 다 뒤로 하고 중국으로서 통일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택동이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것은 원래 국명보다는 왕조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청국, 한국, 당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인들은 여기 진화도 있네요. 중국인은 진나라, 한나라, 청나라, 당나라를 자랑스러운 자신들의 역사로 인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일본은 어떻게 중국을 표현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락국의 김수로 왕은 자신이 이 가락국을 다스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천명과 중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맡겼기 때문에 내가 이 가락국 곧 중국을 내가 안정되게 다스릴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어느 누구에도 넘겨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국이라는 걸 보면 아마도 이 가락국이 여러 가락국이 있었고 우리가 육가야라고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가락국이 있었다. 함양과 그 다음에 장수, 남원 여기까지도 가락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는 것을 그 실질적인 그 유물로서 또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무덤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중국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주변에 소국들이 여럿이 있었고 또 아마도 일본 땅 일부도 역시 가락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만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가락국의 그러한 그 세계가 형성되었고 따라서 그 중심에 있는 김수로 왕은 자신의 나라를 중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나라 천자가 자기의 제후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AD 3세기 고구려 동천한 묘지 벽비에는 거기에는 동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고구려의 임금을 동쪽의 주인이다. 동쪽의 천자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에 대해서는 소주로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중국을 일러서 진화 혹은 소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벽비에 있는 이 동주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고구려 고추대가 동부대인 해덕루 이 말 여기에 있는 그 묘지명에는 진화인의 침공을 받아 힘이 모자라 참살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에 침공을 받아서 처절하게 패배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유 그러니까 왕에게 복명하고 사유 죄를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왕께서는 이 죄를 묻지 않고 다시 한번 명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렇게 묘지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고구려는 자신을 동주라고 했으니까 중국인은 서주요. 여기선 진화인으로 바로 표현했기 때문에 중국을 일러서 진화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역시 1911년까지 손중사는 자신의 나라를 일러서 진화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진화라는 것은 사용된 지가 역사가 상당히 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한 예로서 손문이 당시 일본 수상 오구마에게 보낸 밀서에서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하고 중국을 진화로 34회로 자칭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공화국이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중화민국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손문이 밀서를 보냈던 일본 수상 오구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호로서의 중국은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왕조의 이름으로 불렀다. 즉 중국이라는 것은 본래 국호가 아니었다. 세계 각 나라들은 자신들이 인식한 중국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으며 우리의 경우 중국이 아닌 진화로 불렀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임금을 서주 이렇게 불렀을 것이라는 그러한 정황이 있다. 조선시대에 중국으로 표현함으로써 유교 질서에 편입되었고 스스로를 소중화로 자처하여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기 이제까지 설명에는 없는 것이지만 이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잘 알다시피 훈민정음 거긴 세종임금께서 쓴 거기에 보면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렇게 한 것처럼 중국으로 표현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표현함으로써 유교 질서에 편입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제후국이다. 이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중국의 질서에 편입되었으므로 편입되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편입된 나라 중에서도 뛰어난 그런 나라다 해서 중화 다음으로 가는 소중화로 자처해서 이렇게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태도는 뒤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까지도 계속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으로 부르지 않았으며 심지어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임어당, 손문 같은 중국의 지식인들조차도 스스로를 진화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는 중국으로 표현을 했고 그것은 곧 자신들의 인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1949년 모택동에 이르러 중국을 국호로 선언하였으며 조선은 실학의 영향으로 중국에 대해 자주적 인식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이 실학이 나타남으로 해서 중국이 세계 전부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중국은 세계의 일부구나, 세계는 훨씬 넓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문명국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또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문명과 문화를 가졌다는 그러한 믿음이 이 실학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가졌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깨지고 중국에 대한 개념조차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중국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 또 주변국들, 또 우리의 대중국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